안녕하세요. 기권하는 요동치는 정국입니다. 오늘의 교육사상 강좌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일을 내다보는 예견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자 하는 기획입니다. 오늘은 제4기 교육사상 강좌 첫 번째 강의 춘천교대 김정인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 제국주의 지배 아래 활동했던 건우의 여성활동가들의 교육 계몽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시작될 본 강의를 앞서 강사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 유튜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교육사상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현장의 생기를 불어넣고자 특별히 개설된 인터뷰 코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1920년 초 여성 계몽을 위한 1919년 3.1운동은 여성사에서 역사적 분기점이었다고 선생님 글에 나와 있었어요. 교수님의 원고를 읽어보니 3.1운동 이후 학교교육을 받은 신여성이 이끄는 여성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한 줄기를 장식했다고 역사적으로 했는데요. 여성을 전통적으로 현모양처의 가정 부인으로 보았던 기존의 봉건적 윤리와 달리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유지하는 주체적 여성관, 여성 교육론이 등장하였다고 그러네요. 여성이라는 사회적 지위로부터의 해방과 함께 일제 침략으로부터 해방, 이 양자적 해방을 위해서 1927년에 좌우를 망라하고 결합된 여성 건우가 건자가 무궁화 건자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궁화는 역시 그 민족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겠네요. 건우회를 결성하여 교육 계몽운동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여성 건우회의 탄생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탄생 배경은 지금 신 선생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이제 그 전사에 해당이 되고요. 1927년도에 1월달에 신간회가 탄생을 했을 때 한국인 사회에서 어떤 사회운동에서는 민족협동전선이라는 게 대유행을 하고 있어요. 연합전선. 좌우 연합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1920년대 중반에 사회주의 운동이 이제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니까 사회주의계는 이제 사회운동의 주도권을 이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계는 타협적인 어떤 자치론을 주장하는 측과 비타협을 주장하는 측으로 이제 갈리게 되면서 역시 주류는 타협 쪽이었기 때문에 동아일보라든지 뭐 천도교 이쪽이 그랬기 때문에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도교 구파가 이제 비주류의 대표적인 근데 비주류 같은 그 당시에는 또 조선일보계가 비주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사회주의와 연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1월달에 정치 결사체인 그 신간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신간회는 사실 이제 신간회만 알려져 있는데 신간회는 뭐 건우회가 좌우 민족협동전선이 알려진 당시에 뭐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 대부분 운동이 다 좌우합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어떤 단체든지 좌우합작적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이 특히 이제 여성이라고 할 때 신여성이고 특히 이제 일본 유학을 가서 서로 알게 됐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계파를 초월해서 이제 망월 구락부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1926년도에 이게 1927년에 이제 이런 좌우합작 그 전선이 이제 확대가 되고 신간회를 만드니까 우리도 이런 여성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27년 2월에 이제 동경여자 유학생 친목회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건우회로 발전해서 1927년 5월에 건우회가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건우회는 이제 중등 교육을 받고 일본 유학을 갔다 온 그런 이제 엘리트 여성들을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신간회가 전체적인 좌우합작 연합전선이 한다면 또 여성 운동가들 중심으로 만들어졌군요. 단순히 그만 민족협동전선이 신간회의 일각에는 자매단체 아니냐 하는 그런 제가 선생님 글 보니까 최근의 연구에 기반해가 여성운동 독자적인 역사의 경험도 있고 단순한 종속적 단체가 아니고 의존적인 연대도 아니고 약간 독자성 느슨한 연대? 그렇게 해서 선생님 다른 연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한번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신간의 자매단체로 이제 건우회 저희 학교 다닐 때 다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왜
근후에만 그렇게 불렀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운동, 국민운동 다 그렇게 했는데 네. 청년운동까지 그렇게 했는데 왜 신간에 그 노래를 꼭 집어서 했을까 해서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분석까지 조사에 들어갔더니 예. 해방 이후에 그 최은이라고 이제 신간에 참여했었던 그 네. 여성 기자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약간 자매적인 성격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썼는데 그건 이제 인터뷰 신문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 그 뒤에 이제 우리 남성 독립운동가 연구자들이 이제 자매단체라고 부른 거죠. 이게 자매단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게 종속성이 이게 오빠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게 말하자면은 그래서 근데 이제 자매단체라든지 뭐 자매결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자매결연 있죠. 요즘은 쓰면 안 되는 말이 됐죠. 자매결연도 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종속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이 자매단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무도 없다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다가 점점 이제 21세기에 들어가서 이거 좀 이상하다고 이제 찾아봤더니 그 해방 후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 민족협동 전선이 신간에 갖고 있는 성격이 신간회로만 가두면서 그거랑 비슷한 단체로 그 은혜를 찝어버린 그래서 여러 단체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인식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건 자매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럼 진짜 연대 실상이 뭐야 라고 하고서 찾아보니까 신간회가 무척 근후에 신경을 안 썼더라고요. 근후에는 이제 어쨌든 부분운동이기도 하다는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신간에는 전체적인 운동 단체이니까 거기에 어떤 협력할 의지가 있긴 했는데 신간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당시에 신간에서는 부분운동의 하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그러니까 자매라도 뭘 할 정도의 그런 역할은 실제 밝혀진 게 없었고 느슨한 연대 정도였다고 저는 썼는데 저희 후배가 그 직전에 독자적인 여성운동 단체로서 성장의 여성운동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국적 단체이다.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다라는 걸 이제 후배가 이제 논문을 써서 그 후배 논문과 제 논문을 이제 합쳐서 신간회와 이제 달리 근후회 자체가 갖는 독자적 여성운동의 어떤 영역에서의 활동 이런 데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은 이제 전체 속에 속하면서도 독자적인 그런 그렇죠. 독립성을 가지는 특히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진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부조리한 대한 저항하는 독자적인 논리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기독교계열의 여성운동가와 사회주의계열의 여성운동가의 연대와 이제 분열 조짐도 보였다고 그러고요. 아마 합종 연행이 됐겠죠? 기독교계는 아마 민족주의 계열이 좀 강한 그거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민족계열은 막 포스 뜬다기보다는 선생님은 기독교계열에 이렇게 표현을 썼던데 그 이유부터 계속 한번 설명 좀 해보시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좌우라고 얘기하거나 했을 때 어떤 이념적인 지향을 가져봤을 때 그 기독교계라고 하는 설명을 이제 특히 여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 근대에서 신여성, 특히 여성운동 뭐의 동력은 기독교 여학교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여학교라든지 이화학당 이런 곳에서 배화 그런 학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그 성격 자체를 드러내는 게 뭐 민족주의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그 남성 중심의 운동에서 민족주의계, 사회주의계 가르쳤던 거랑 다르게 여성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근대에 들어와서 첫 출발점인데 기독교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했다. 그게 지금 이제 여자 대학으로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영향력이 어떤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기독교계라고 이제 썼고요. 그분들을 뭐 민족주의계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좀 여성운동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군요. 추가해서 그러면 3.1운동 이후 기독교 여성단체가 전국적인 여성단체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기독교 계열의 여성운동가와 사회주의 계열과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렇군요. 기독교 계열, 민족주의 계열도 있는데 사회주의 계열은 좀 약간 계급적인 것이고. 그렇죠. 기독교 계열은 좀 뭐랄까요? 계몽운동. 계몽성이 그리고 문명태치. 이런 거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그 기독교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이제 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1920년대 초반은 이제 기독교의 여성 운동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YWCA 지금도 있는 그 YWC가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여자 기독 절제회라는 지금 잘 안 알려져 왜 잘 안 알려지는지 모르겠는데 그 조선 여자 기독 절제회도 전국에 사실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로 여성 운동을 했었던 거 YWCA와 조선 여자 기독 절제회가 이제 1920년대 초반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1920년대 중반 들어서 사회주의 여성 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둘이 결합을 해서 1927년도에 이제 근우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특이한 것은 또 그 신간회라든지 다른 단체랑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여성 운동에서는 기독교계가 사실 이렇게 떠났는데 그 기독교계가 이제 1927년도에 같이 근우회를 만들었는데 28년 여름에 이제 서서히 한두 명씩 이제 중앙 간부에서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은 사회주의계들 강했어요. 그런 생각이 맞죠. 그런데 이제 중앙은 이제 거의 비슷한 세력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기독교계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독교 여성은 여성을 계몽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독교계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정체성도 강하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도 강하기 때문에 이 1928년부터 기독교가 연대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농촌계몽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농촌계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떠날 때 사회주의 운동 중심의 근우회를 비판하고 떠난 경우가 별로 발언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왔더니 우리가 이제 주주에서 밀려서 기독교가 밀려가지고 그래서 떠났다라는 그런 회고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기독교계는 근우회를 통해서 여성 계몽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기독교 중심으로 한 연합적인 어떤 그 기독교 그 농촌 계몽 운동이 시작되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리는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 그 문명 퇴치 운동. 그래서 어떤 여성들이 문명이 돼야만이 현실 변화도 시키고 여성의 조건을 해서 해방도 되니까 자각이 돼서 나간 거다 이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체성도 강한 거죠. 그러니까 연합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 전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농촌계몽 운동 하니까 거기 이제 참여를 하려고 생각하고 나간 거라서 그리고 저는 그거는 그 기독교적인 정체성,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과 여성으로서 정체성에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이제 선택한 거로 보여지는데 한 활동은 똑같잖아요. 농촌 여성 계몽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계 같은 경우에 계급투쟁을 이야기하지만 항상 한국에서 사회주의는 좀 단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혁을 먼저 생각하느냐 아니면 뭐 그냥 그 전에 다른 단계 만약 독립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혁명을 먼저 하느냐고 얘기하면은 독립을 먼저 하고 혁명을 하겠다는 생각들이 일단 다수이기도 했고 물론 혁명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은 일단 농촌계몽 운동도 중요하다는 걸 점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20년대 말에 가게 되면 나간 기독교 여성 운동가들이나 신간의 안에 있는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이 하는 활동 똑같아요. 농촌계몽 운동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그런데 그 차이가 있다면 단계론적인 차이가 있고 그런 것들. 그게 그 중앙조직이나 지방조직이나 다 그런 흐름이 있었는 거예요? 중앙조직에서는 이제 단체로 이제 나간 건 중앙조직인데 지방은 오히려 지방에서는 20년대 후반이 되면 근우회 안에 지방에서는 민족주의자들의 활동 영향력이 커져요. 지방에는. 그러니까 기독교계 여성들이 특히 이제 평양 같은 경우에 평양 근우회 지회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계가 이제 결국 대표가 되고 지회장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실 신간회나 이런 단체에서 보면은 민족주의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우파색이 들어와서 신간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이제 해소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이제 옛날에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논리가 좀 근해는 안 통하는 것 같고요. 신간회는 정말 그럴까지 약간 의심이 되는 게 그렇다기보다는 이 신간회라는 단체나 아니면 근회라는 단체가 갖고 있는 되게 그 여성운동이나 전체 이제 한국에서의 민족운동에서 갖는 영향력을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면서 여기로 결집하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사회주의자들은 계속 이제 조선공산당 사건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코미테른에서도 이제 지시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행동을 했던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대신에 이제 신간회나 마찬가지면 근우회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나중에
해소하려고 했을 때 사회주의 여성운동가들 많이 반대해요. 예, 그런데 이제 역시 좀 사회주의자가 많았던 그 근후의 동경지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도 조선공산 재건 운동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되게 제가 이제 흥미롭게 본 거는 기독교 여성 운동가들은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여성 운동가로서의 정체성 이게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같은 경우 여성 운동가들은 사회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운동가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계속 오버랩이 됐지만 결국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그 사회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재건 운동 이런 데 이제 참여하거나 아니면 이제 굉장히 그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로서 근후 잡지를 만들고 활약이 활발했던 그 허정수 같은 경우에는 독립운동하러 떠나거든요. 화북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면 물론 그 연안 이쪽으로 이제 만주 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는 저는 거기 여성운동 하다가 결국 독립운동 쪽으로 가버리고 또 무장투쟁 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박차정 나중에 김호봉이 부인되는 박차정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그러니까 그 결국 독립이라는 게 우선되는 게 자신이 생각할 때 여성운동이나 이런 것보다 전제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 분들이 있고 예. 또 기독교계는 계속 기독교라는 울타리에 서 있었으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사실은 좌우가 그래서 굉장히 갈라져 보이지만 실제 실천 활동에서는 농촌개발 운동에 굉장히 신경을 썼고 이런 점들을 이제 좀 기본적으로 여성들은 뭐 농촌 개몽을 해서 각성이 돼야지 뭐 어떤 예. 독립을 하든 여성 해방을 하든 문명률이 너무 높았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여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이제 경제 독립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경제 독립. 그러니까 여성 운동가들이 생각할 때 여성이 경제 독립이 되지 않으면 어떤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가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을 했고 그건 이제 기독교계나 사회주의계나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얘기했는데 허정수 같은 경우에 정말 엄청 강조를 많이 해요. 경제적 자립 독립이 진짜 모든 그 동등 권리의 이제 전제 조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정도인데 그런 주장들을 하면서 이제 그 경제 독립을 위해서 일단 뭐 글자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농촌 계몽 운동을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죠. 아동 양육도 해야 되고 남편의 종속돼 있는 이 전통적 관념인데 그걸 참 넘어선다는 거는 보통의 각성이 되지 않으면 계몽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시대 풍조는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죠, 이 활동가들에게는. 그리고 1920년대는 되게 독특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사로 보면 1980년대쯤 되게 유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회운동들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그 여성들의 그 여성운동이 해방 후에 후퇴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20년대 굉장히 활발했고 그때 페미니즘적인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도 오늘날 봐서도 허정수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계급 해방에 앞서 성적 해방이 우선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굉장히 여성의 어떤 그 자립심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 그리고 여성 해방을 위한 주장들을 강하게 했는데 그런 주장들의 이제 반대편에는 혐오양처론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혐오양처는 사실 신사임당이 굉장히 억울한데 혐오양처라는 개념은 아예 없는 개념이잖아요. 근대에 이제 일본으로 들어온 개념인데 이게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제 남편을 잘 봉양하고 아이를 잘 양육하는 그런 어떤 전형적인 전업주부상을 이제 제기했고 이건 이제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한테 주어진 어떤 역할이었는데 이게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우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동맹유학을 하게 되면 여학생들이 거기에 반대해요. 예, 그러니까 혐오양처 이런 것들 결국은 여성의 어떤 사회 진출 자체는 이제 막는 그런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해방 후에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번성을 해가지고 70년대에 갑자기 신사임당이 혐오양처가 되고 뭐 지금도 그 영향이 있는 거지 뭐. 예, 그래도 지금 젊은 애들 잘 학생들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요? 혐오양처 교과서를 안 배우나? 들어는 봤대요. 예, 들어는 봤는데 예. 제가 물어보면 예, 잘 모르고 예. 신기하네요. 예, 그리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경험했거든요. 뭐냐면은 80년대 중반에 제가 초반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신사임당 수련원이 강릉에 있어서 일주일 동안 한복 입고서 생활했어요. 근데 그때 간 친구들은 학교의 간부들이에요. 다. 학생의 간부들이죠. 그럼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사회활동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친구들이죠. 나중에 대학도 뭐 좀
그 대학에 갔다 와서 직장을 갖거나 아주 전문직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학교에서 학생회장들을 모아서 일주일 동안 현모양처 교육을 시키는 70년, 80년대 초반에 지금 생각해도 전 사실 코미디라고 생각하는데 예열교육. 아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사회 진출을 다 독려해야 되는 여학생들한테 오히려 그런 교육을 시켰는지 참.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당연하게 사실 21세기에 와서 사실 페미니즘과 이런 걸 다시 부활하는데 20년대가 80년대랑 비슷하지만 사실 여성운동을 놓고면 21세기에 와서야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20세기 그러니까 1920년대이고 거의 진짜 누구나 여성운동에 관심을 여성이면 신여성이면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고민했던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실천적인 분위기 이런 거는 그때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또 어떤 여성 해방운동의 르네상스이기도 하겠네요. 예, 그렇다고 보여질 수 있죠. 그 신관회와 그 근후회 멤버십을 같이 하고 있는 근후회 멤버도 있겠네요. 네, 있었습니다. 정칠성이나 이런 정정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신관회에 멤버십을 갖고는 있었는데 신관회에서 딱히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근후회 역할. 예성님 경우에는 예, 그렇죠. 멤버십이 있지만 그 안에 아주 적지 않고 정보나 사상이나 생각 이런 것들은 받아들였겠네요. 중앙집행위원까지는 가죠. 예, 가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밝혀지지 않는 걸 보면 본격적인 역할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여성 운동가들이 농촌 계몽운동에 뛰어들기 위해 근후회를 탈퇴하면서 근후회는 새로운 10대 행동강령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운동을 모색했다고 하는데 행동강령의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10개인데요. 예. 첫 번째는 교육의 성적 차별 철폐 및 여성의 보통교육 확장.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 정치적 모든 차별의 철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교육과 관련된 게 1번이잖아요. 예. 그다음 2번이 이제 모든 차별의 철폐. 세 번째는 모든 봉건적 인습과 미신타파. 네 번째는 조혼 폐지 및 결혼과 이혼의 자유도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인신매매 및 공창 폐지. 여섯 번째는 농민 부인의 경제적 이익 옹호. 일곱 번째는 부인 노동자의 임금차별 철폐 및 산전 4주간, 산후 6주간 휴양과 그 임금 지불. 여덟 번째는 부인 및 소년 노동자의 위험 노동 및 야간 작업 폐지. 아홉 번째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열 번째는 노동자, 농민, 의료기관 및 타가소 재정 확립 등이었습니다. 이 사실 들어보시면 지금도 사실 굉장히 현대적이다는 느낌이 들고 이게 안 돼서 문제지. 예, 그래서 그 원칙적으로 주장을 했었던 것은 어쨌든 여성에 대한 모든 성적 차별을 이제 철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인권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나라는 공장법이 없었어요. 일본에는 당시에 공장법이 작동하고 있어서 노동자를 보호했는데 그러니까 식민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그런 공장법이 시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인 및 소년 노동자, 위험 노동, 야간 폐지 이런 것들과 함께 또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민지 내내 모든 한국인들이 가장 높게 주장했던 게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거든요. 항상 그 조선총독부 싸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성 인권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보편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절박하고 호술 강한 그런 주장들을 10개 담고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그 여성의 그 보통교육 확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뭐 야학도 실시하고 부인 강제도 설치한 거로 돼 있네요. 열심히. 그러니까는 근후회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또 재미있는 거는 그 근후회의 중앙에서는 그렇게 이제 어쨌든 기독교 여성 운동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들도 농촌 계몽하면서 여성 운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용신. 예, 최용신 같은 경우가 이제 정말 요절을 20대 초반에 이제 요절을 했는데요. 그 본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루시 여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면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농촌 계몽운동을 얘기한 그 사람이거든요. 대단히 그 벌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등으로 졸업하면서 우등생 인터뷰를 이제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요. 졸업자 대표로 해서 글을 쓰면서 신여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농촌 계몽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근후회 안에서는 지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그 지휘의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이 잘 관철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한편으로 보면 당시 여성 계몽을 이제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계의 교육 계몽론과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의 교육 계몽론은 좀 입장 차이라든가 네. 무슨 차이 있겠네요. 예. 계몽운동과 정치운동의 이 공존은 또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무슨 투쟁이 있으니까 예. 좀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여성운동을 하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사회주의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주의자로서 이제 여성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 계급 해방의 문제를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일단 계급 해방 이전에 그 어쨌든 여성 해방도 마찬가지 여성 해방 이전에 여성이 일단 계몽이 되어야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글을 쓰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자기 지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해방이 나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제로서 여성 그 교육 계몽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단계론적인 사고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여성 계몽이 모든 것의 기본이다. 그러니까 여성 운동의 첫 출발점은 여성 교육 계몽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몽과 혁명은 분리되지 않는 거죠? 네. 끊임없는 계몽이 돼야지 혁명도 계속 변화되는데 네. 이 변정적인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참 쉽지는 않았겠네요. 근데 너무 기초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글을 모른다고 하는 거는 해방 직후에도 글을 여성들의 그 문명률이 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도 50선거 때 요즘 이제 선거가 있으니까 말씀드리죠. 그렇죠. 예. 50선거 때 사실 그 유권자 중에서 등록한 유권자의 95.5%가 사실 투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투표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그래요. 근데 여성들이 문명률이 높았지만 거의 뭐 대부분 투표를 할 때 보면 이렇게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문명률이 낮으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여성한테 투표권 주려고 했을 때 남성 국회의원들이 재헌국회에서 여전히 글씨를 모르는데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런 게 나온 거야. 시기상조론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 그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도 여성한테 참여권 주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런 거 후퇴할 수 없잖아요. 사실 그런 흐름이 가서 이제 여성한테 투표권을 주게 됐는데 그걸 이제 적극 참여해가지고 거의 투표를 한 거잖아요. 근데 글씨를 몰라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문맹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이제 신간에도 그렇고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서 20년대 말 30년 초반에는 그 뭐 조선일보도 동아일보도 다 분화로도 운동이라든지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을 하게 되죠. 문맹 퇴치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중 속으로. 예, 그렇죠. 근데 선생님 글을 보니까 좀 약간 헷갈린다랄까? 네. 분류창, 네. 기독교 계길의 교육 계몽론, 네. 사회주의 여성가들의 교육 계몽론 네. 하니까 계몽운동과 정치투쟁을 이렇게 범주화시켜놨는데 계몽운동과 정치투쟁 이렇게 분류하니까 기독교 계길도 교육 계몽론이고 사회주의 여성들도 교육 계몽론. 그러면 이때는 교육 계몽론인데 계몽운동과 정치투쟁은 또 분류할 때는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성운동가들의 교육 계몽론 양쪽의 교육 똑같은 계몽이지만 서로 다른 계몽의 목표가 다른가요? 그러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기독교 선교 일환이기도 하니까 이게 선교, 실력 양성, 실력 양성의 선교 활동이기도 하니까 그 자체를 이제 앞서서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이제 뭐 농촌 계몽운동을 주로 이제 교회를 지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교회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일단 사회주의자랑 제가 이제 그 교육 계몽이라고 똑같이 쓴 이유는 사실은 근회에 그 들어갔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더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됐다. 그래서 결국은 공통적 지반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활동했지만 20년대 말에는 그러면서 거의 비슷한 활동을 했다. 그리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가장 절박했던 게 교육계몽이었다라는 건 얘기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은 그 외에 목표를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어떤 여성 해방을 가는 길로는 뚜렷한 자기 목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급 해방 내지는 해방의 주체 문제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지만 했었던 실천 활동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에 유사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근위에 운영하는 현재적 의미, 페미니즘 논리를 포함하여 어떤 현재적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근호에 참가했던 여성운동가들 중에는 허정숙처럼 어떤 페미니스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사실 앞에 말씀드렸는데 결국 독립운동이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운동이 이제 33년하고 약화되면서 그 다시 해방이 된 뒤에 또 많은 여성운동가들이 북한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남한에 남게 되어 있는 그 여성운동가들, 기독교계 여성운동가들 중심으로 다시 여성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이제 운동이 그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혁명양초로 가게 됐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게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굉장히 그 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동일방직이라는 YH 무역 정도만 알려져 있는데 정말 많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독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그 여성 노동 운동가들, 그러니까 아래로부터의 민중들이 이제 그러니까 계몽된 민중이죠. 양이나 이런 걸 그렇죠. 민중들이 여성들이 이제 그 독재가 무너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좀 부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결국 우리가 그 당시 20년대 이야기했던 페미니즘적인 어떤 요구는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말하자면은 100년 만에 다시 등장한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부활한 거네. 네, 그렇죠. 그때 그런 어떤 측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여성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왜 침체됐느냐 지난 그 100년 가까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한 말 있으면 짧게 한 말씀. 제가 이제 근호회에 대해서 이제 단체의 교육계몽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너무 이제 이념자 때도 사실 보는 측면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여성운동의 독자성을 고민해 보면서 아마 그들은 이념보다는 현실을 중시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아니냐 다를까 높은 여성들의 문맹률을 누구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기독교계든 사회주의계든. 그래서 뭔가 제가 기대했던 거를 사실 밝혀서 사실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역시 그 근호회에 참여했던 기독교계나 사회주의계 역시 교육계몽이 목표였고 사실은 그 기독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계는 수단이었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었지만 둘 다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에 합의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기독교계의 교육 계몽론은 점진적 교육 계몽론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사회주의 계열의 교육 계몽론은 급진적 교육 계몽론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온건한 점진적인 일반 그 당시 운동을 보면 이런 조그마한 차이지만 당사자 운동한테는 상당히 시대적 인식을 좀 달리 할 수도 있겠고 국제 정세도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체 영향도 좀 달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독립운동사에서 여성운동가의 활동은 다른 그동안 소외되었던 여성운동가의 입장을 상당히 부각시키는 날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하면은 좀 어머니라는 현모양처를 따지는데 이것이 미도를 여기서 고정된 사회화를 시킨다는 데에서 이걸 물러서기 위해서 일제시대 여성적 사회적 지위와 봉건적인 억압과 그리고 민족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층적인 과제를 여성들이 안고 싶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오늘은 이것이 다 해결된 건 아니고 여전하게 연속돼서 우리를 올매고 있는 거죠. 더욱더 현재가 더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과학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새로운 시대적 역사적 과제를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